그릿, 앤젤라 더크워스 지음. 제1부 그릿이란 무엇인가? 제1장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당신이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드디어 해낸 것이다.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전형은 미국 유수의 대학들만큼 엄격하다. 아주 높은 SAT 또는 ACT 점수와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은 필수다. 11학년부터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또는 미국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 전형에도 없는 항목들이다. 게다가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포함한 체력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 해마다 1만 4천 명 이상의 11학년생이 지원 절차를 밟는다. 그 중에서 필수 서류인 추천서를 받는 데 성공한 4천 명이 추려진다. 그리고 다시 절반이 약간 넘는 2,500명이 웨스트포인트의 엄격한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 등록한다. 웨스트포인트의 남녀 입학생 거의 전원이 학교 대표팀 선수 출신으로 대부분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퇴생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 여름에 비스트 베럭스, 일명 비스트라고 공식 문서에도 표기된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는 사실이다.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2년 동안 준비한 학교를 2개월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2개월간의 생활이 예사롭지 않다. 웨스트포인트 핸드북에서는 비스트를 이렇게 설명한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생활하는 4년 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느껴질 이 훈련은 학생들이 신입 생도에서 군인으로 변모하도록 설계되었다.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생도들은 5시 30분까지 집합하고 정렬해 부동자세로 국기 개항식을 거행한다. 그 뒤로 강도 높은 달리기나 체조, 열병 행진, 강의실 수업, 화기훈련, 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밤 10시가 되면 애잔한 소등 나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진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과가 다시 반복된다. 주말도 없고 식사 시간 이외에 휴식 시간도 없으며 웨스트포인트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도 일절 할 수 없다. 한 생도는 비스트를 이렇게 묘사한다. 생도들은 모든 발달 영역에서 정신적, 신체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습니다. 훈련에서는 생도들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어떤 생도가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나는 2004년 심리학과 대학원 2년차일 때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섰지만 미국 육군에서는 같은 질문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다. 내가 그 퍼즐을 풀겠다고 나서기 약 50년도 더 전인 1955년 제리 케이건이란 젊은 심리학자가 육군에 징집된 후 웨스트포인트로 배치됐다. 그는 거기서 신입생도 중에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밝혀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담당하게 됐다. 무슨 운명인지 케이건은 웨스트포인트의 중퇴생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심리학자였을 뿐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서 처음 만난 심리학자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실험에서 2년간 시간제 근무까지 했다. 케이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려던 웨스트포인트의 초창기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평했다. 그는 생도들에게 그림이 인쇄된 카드를 보여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말해보라는 검사만도 수백 시간은 했을 거라고 회상했다. 이 검사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숭고한 행위와 용감한 공작을 떠올리는 생도들은 중퇴하지 않고 졸업할 것이라는 근거로 실시됐다.
원리는 훌륭해 보이는 많은 아이디어처럼 이 검사도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생도들의 대답은 다채롭고 재밌었지만 그들이 실생활에서 내리는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후로도 여러 세대의 심리학자들이 웨스트포인트의 중퇴생 문제에 매달렸지만 어떤 연구자도 왜 가장 촉망받는 생도 일부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설명하지 못했다. 나는 비스트에 대해 알게 된 직후에 웨스트포인트 교수로 수년째 재직 중인 군 심리학자 마이크 매슈스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매슈스는 웨스트포인트가 엄격한 입학 절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남녀 생도를 성공적으로 가려내고 있다고 했다. 입학처 직원들이 지원자별로 SAT 또는 ACT 성적, 해당 연도의 졸업생 수를 고려한 고등학교 석차, 잠재적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객관적인 체력평가에서 받은 점수들을 대입해서 가중 평균을 구한 종합 전형 점수를 준거로 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종합 전형 점수는 지원자가 다양하고 엄격한 4년 과정을 통과할 인재인지 판단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에서 마련한 최상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도들이 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기술을 얼마나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지 추측해보는 수치다. 종합 전형 점수는 웨스트포인트 입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마저도 비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생도를 확실하게 예측해주지는 못했다. 사실 종합 전형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은 생도나 최저점을 받은 생도나 중도 탄력률은 비슷했다. 매슈스가 내게 연구실 문을 열어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매슈스는 자신이 청년 시절 공군에 입대한 뒤에 받았던 훈련에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얻었다. 그가 받은 신병 훈련은 웨스트포인트의 기초 훈련인 비스트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유사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버거운 도전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매슈스와 다른 신병들은 난생 처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요구를 매시간 받았다. 2주도 안 돼 지치고 외롭고 좌절감에 빠져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동기들 모두가 그랬지요. 일부는 정말 그만뒀지만 매슈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그 무렵 도전에 임하는 불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마이크 매슈스만이 아니었다. 성공의 심리학을 막 탐구하기 시작한 대학원생이던 나는 재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학계, 의학계, 법조계 지도자들을 면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면담에서 드러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 중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된 것도 있었다. 예컨대 다수의 기업인은 재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언급했다. 면밀한 계산 끝에 수백만 달러가 걸린 결정을 내리고도 편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 이 특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들이 언급한 특성은 창작 욕구였다. 나는 뭐든 만들기를 좋아해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그에 반해 운동선수들은 승리할 때 느끼는 황홀감이 동기가 된다고 했다. 승자는 정면 대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싫어하죠. 분야별 특성과 함께 공통적인 특성도 드러났는데 내 관심사는 그 공통 특성들이었다. 분야에 상관없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운도 좋았고 재능도 있었다.
그 이야기는 전에도 들어와서 의아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면담 중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잠재력을 실현해 보기도 전에 중도 하차하거나 흥미를 잃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망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글을 썩 잘 쓰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글을 읽다가 어설프고 멜로 드라마 같아서 웃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장력을 계속 향상시켰고 지난해에는 구겐하임 재단에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할 때도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끈기가 남달랐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워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열정과 진념이 있는 끈기라는 그릿의 뜻을 한국어의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쓸 때 문맥에 따라 투지와 의지 등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명료하게 실체가 잡히지 않는 특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군의 심리학자들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수량화하지 못한 특성이 아니던가. 내가 면담했던 사람들 역시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서도 직접 검사해 볼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면담 기록을 훑어봤다. 그리고 때때로 피면접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릿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질문들을 만들어 나갔다. 질문의 절반은 끈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나는 모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와 같은 것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열정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등을 물었다. 그렇게 그릿 척도가 만들어졌다. 솔직히 응답한다면 이 검사지는 당신이 얼마나 투지와 집념을 갖고 인생을 사는지 측정해 줄 것이다.